2023년 6월 18일 새벽, 경기도 성남의 한 주택 신축 공사 현장. 콘크리트를 타설하던 작업 중 포클레인의 삼날이 단단한 물체에 걸렸다. 처음엔 단순한 돌덩이라고 생각한 작업 반장은 이상한 냄새와 함께 드러난 천조각을 보고 곧 작업을 멈췄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바닥 밑에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시신은 이미 심하게 부패된 상태였고 얇은 작업복 차림이었다. 이 공사장은 3개월 전부터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최근에 다시 재개된 현장이었다. 인근 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한 달쯤 전에 밤마다 이상한 소음이 들렸다. 누군가 몰래 들어와 무언가를 옮기는 소리 같았다고 말했다. 현장 주변에는 별다른 외부 침입 흔적은 없었으나 경찰은 즉시 현장을 봉쇄하고 국과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며칠 후 부검 결과가 도착했다. 시신은 20대 후반 여성, 사인은 질식사로 추정되며 사망 전 성폭행 흔적이 발견되었다. 경찰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실종 신고 데이터를 전수조사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자는 이 공사장에서 3개월 전까지 근무했던 임시직 여성 근로자 김하은, 가명이었다. 그녀는 마지막 근무일인 3월 2일 이후 퇴근 후 연락이 두절됐다는 신고가 가족에 의해 접수된 상태였다. 하지만 당시면 실종 사건으로 분류되지 못하고 단순 가출 가능성으로 종결된 상태였다. 이제 경찰은 다시 그 공사 현장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녀가 일했던 마지막 날 밤, 무언가 숨겨진 진실이 시작되고 있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김하은, 가명, 28세. 전남 순천 출신으로 경기도 성남의 한 신축 주택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했다. 평소 성실하고 말수가 적었지만 함께 일한 동료들은 늘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는 사람이었다고 기억한다. 그녀는 공사장의 청소와 자재 정리를 담당했으며 퇴근 직전까지도 오늘은 일이 많네 라며 웃었다는 동료의 증언이 남아있다. 그날 이후 김하은은 누구에게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사건 당시 현장에는 약 15명의 근로자가 있었지만 정확히 그녀의 퇴근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공사 책임자는 그날 오후 비가 갑자기 쏟아져 일찍 해산시켰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CCTV가 없는 현장이었고 출입 명부도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다. 그녀의 휴대전화는 실종 당일 오후 8시 12분에 마지막으로 신호를 남겼다. 기지국 위치는 공사장 바로 옆 컨테이너 숙소 인근이었다. 그 이후 전원이 꺼졌고 다시는 켜지지 않았다. 경찰은 김하은이 머물던 숙소를 압수수색했다. 그곳에서 발견된 것은 단 하나. 작업복 주머니에 접혀있던 급여 명세서와 미지급 임금 확인서였다. 그녀는 실종 직전 사측에 임금이 밀렸다며 항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 관계자 중 일부는 그녀가 관리자와 다투는 걸 봤다고 지문했다. 특히 현장 소장 박모, 45세, 가가 마지막으로 그녀와 대화를 나눈 인물로 드러났다. 박 씨는 그날 단순한 업무상의 대화였고
그 후엔 본 적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그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발견했다. 박 씨는 그날 오후 7시쯤 퇴근했다고 말했지만 인근 상점의 CCTV에는 밤 9시 20분 그가 다시 공사장 방향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수사는 빠르게 박 씨에게 집중됐다. 경찰은 그가 사건 발생 후 갑자기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이틀 뒤 회사를 그만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 없었다. 공사장이 넓고 이미 콘크리트가 타설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경찰은 바닥을 전면적으로 파낼 수 없었고 현장 내 은닉 가능성이 있는 지점을 한정적으로 탐지해야 했다. 그때 탐지견 한 마리의 반응이 모든 것을 바꾸었다. 작업장 한쪽 구석, 오래된 시멘트 포대 더미 아래. 탐지견이 멈춰서고 계속해서 땅을 긁기 시작했다. 며칠 뒤, 그곳에서 김하은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현장에 있던 한 수사관은 훗날 이렇게 말했다. 시신의 위치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숨기려 했던 듯 정교했습니다. 그날 이후 성남경찰서 강력팀은 이 사건을 단순 실종이 아닌 살인 및 사체 은닉 사건으로 정식 전환했다. 경찰은 김하은이 사라진 날 밤 공사 현장 근처 CCTV에서 포착된 남성 한 명의 움직임에 집중했다. 그는 바로 당시 현장 소장 박모. 박 씨는 사건 이후 휴대전화를 바꾸고 지병 치료를 이유로 갑자기 사표를 제출한 상태였다. 수사팀은 박 씨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15년 경력의 현장 관리자였고 다수의 하청업체를 거쳐 전국 각지의 공사장을 전전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몇 차례 여성 근로자에 대한 폭언 및 추행 의혹으로 구설에 오른 전력이 있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대부분 일용직이라 정식 신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경찰은 그의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했지만 사건 당일의 영상은 모두 삭제되어 있었다. 삭제 시점은 실종 다음 날 오후 1시. 박 씨가 현장에 다시 나타난 바로 그 시간이었다. 박 씨는 단순히 메모리 오류로 지워진 것 같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포렌식 결과 일부 데이터가 수동으로 삭제된 흔적이 발견되었다. 이웃 주민의 진술도 수사에 힘을 실었다. 공사장 옆 원룸 건물의 한 주민은 이렇게 말했다. 밤 10시쯤 트럭 소리가 들렸어요. 평소보다 훨씬 오래 머물렀죠. 그리고 누가 시멘트 포대를 옮기는 듯한 쿵쿵 소리가 계속 났어요. 그 시각 현장에는 아무도 근무하지 않았다. 공사장 조명도 꺼진 상태였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씨의 트럭 GPS는 그 시간대에 현장 부근에서 멈춰 있었다. 수사팀은 박 씨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차고 안에는 현장과 동일한 시멘트 포대와 공사용 장갑, 그리고 희미한 혈흔이 묻은 작업화가 발견되었다. DNA 감식 결과 그 혈흔은 피해자 김하은의 혈액형과 일치했다. 박 씨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다. 그녀는 퇴근하고 나갔다. 난 현장에 없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의 알리바이는 허물어져 갔다. 결정적 단서는 피해자의 휴대전화였다. 경찰은
통신 기록을 역추적하던 중 사건 당일 밤 9시 45분 박 씨의 휴대폰과 피해자의 휴대폰이 같은 기지국 신호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 지점은 바로 시신이 매장된 공사장 한가운데였다. 이로써 경찰은 그를 주요 용의자 1순위로 지목했다. 그리고 2023년 7월 1일 새벽 그는 자택에서 긴급 체포되었다. 체포 당시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그랬다는 증거 있습니까? 그의 표정엔 두려움이 아닌 이상한 냉소와 무표정만이 남아 있었다. 수사관들은 이제 그가 왜, 어떻게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지 그날 밤의 전말을 밝히기 위해 첫 피의자 신문에 들어갔다. 2023년 7월 2일 오전 성남경찰서 조사실. 박모는 수갑을 찬 채 무표정하게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의 변호인은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수사관들은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다. 피해자 김하은 씨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입니까? 수사관의 질문에 박 씨는 짧게 대답했다. 3월 2일 오후 자재 정리하고 퇴근시켰습니다. 그 후 다시 현장에 간 사실이 있죠? 없습니다. 그날 비가 와서 다들 일찍 들어갔어요. 그러나 경찰이 CCTV 캡처 사진을 보여주자 박 씨의 시선이 잠시 흔들렸다. 사진 속에는 그가 밤 9시 20분에 공사장 근처를 지나가는 모습이 선명히 찍혀 있었다.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 공구를 두고 와서 찾으러 갔다고 답했다. 수사관은 다음으로 피해자와의 관계를 물었다. 김하은 씨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었습니까? 박 씨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이었어요. 대화도 거의 안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근로자의 증언은 달랐다. 하은 씨는 실종 며칠 전 동료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 소장이 밤마다 숙소 근처에 자꾸 찾아와요. 괜히 불안해요. 이 진술은 조사실 분위기를 단숨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수사관은 이어 박 씨의 차량 트렁크에서 발견된 여성용 머리끈과 손목시계 사진을 제시했다. 그 물품은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착용했던 것과 동일한 브랜드였다. 박 씨는 여전히 몰라요 라며 부인했지만 그의 진술은 점점 모순되기 시작했다. 그는 당일 밤 집에 있었다고 말했지만 통신 기록상 그의 휴대전화는 밤 10시 이후 공사장 기지국 신호를 반복적으로 오가고 있었다. 조사관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당신이 공사장에 다시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그는 한동안 눈을 감고 있었고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냥 잠깐 이야기 좀 하려 했어요. 무슨 이야기요? 그날 돈 얘기 때문에 다퉜어요. 박 씨는 처음으로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임금 문제로 언성을 높였을 뿐이라며 그녀가 화가 나서 먼저 나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부검 결과는 냉정했다. 피해자의 손톱 밑에서는 박 씨의 피부 조직 DNA가 검출되었다. 이는 단순한 다툼이 아닌 신체적 충돌을 의미했다. 조사관은 다시 물었다. 당신은
그날 밤 그녀를 폭행했습니까? 박 씨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며 한숨이 새어나왔다. 제가 그럴 의도는 없었습니다. 다툼이 커졌을 뿐이에요. 그의 진술은 끝내 자백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그 순간 수사팀은 확신했다. 그날 밤 공사장에서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 이제 경찰은 박 씨의 행적을 시간대별로 복원하기 시작했다. 그가 퇴근한 후 돌아온 이유, 그리고 피해자가 사라진 정확한 시각. 모든 것이 점점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성남경찰서 수사팀은 이제 시간의 퍼즐을 맞추고 있었다. 피의자 박모의 진술, 피해자 휴대전화 기록, CCTV, 그리고 주변 증언. 모든 데이터를 정리해 범행 당일의 이동 동선을 복원했다. 3월 2일 오후 5시 30분. 작업 종료. 근로자 대부분 귀가. 피해자 김하은은 자재 정리를 마치고 혼자 남았다. 오후 6시 10분. 피의자 박모. 현장 주변 식당에서 식사. 그는 CCTV에 포착됐지만 20분 뒤 무언가를 두고 왔다며 다시 공사장으로 향했다. 오후 10시 이후 피해자의 휴대전화 신호가 끊겼다. 이후 밤 9시 30분까지 박모의 차량 GPS는 공사장 인근에서 정차 상태로 기록됐다. 이 일련의 시간 흐름은 피해자의 사망 추정 시각 오후 10시부터 고읍시과 일치했다. 포렌식팀은 또 하나의 단서를 찾아냈다. 공사장 폐기물 더미에서 파손된 여성용 휴대전화 케이스가 발견된 것이다. 그 안쪽엔 희미한 지문이 남아 있었고 지문 감정 결과 박모의 왼손 엄지 지문과 완벽히 일치했다. 그제서야 박모의 표정은 서서히 무너졌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낮게 말했다. 그녀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냥 진정시키려 했는데 그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러나 수사관들은 그가 진정시키려던 것이 아니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부검 결과 피해자는 목이 졸려 질식사했다. 손목과 팔뚝에는 심한 저항 흔적이 남아 있었다. 박모는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의 범행 이후 행동은 치밀했다. 그는 다음날 새벽 시신을 시멘트 포대로 감싸 작업장 구석 바닥에 묻은 뒤 직접 콘크리트를 타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과정에서 주변 감시를 피하기 위해 공사장 조명을 일부러 끄고 트럭을 이용해 소음을 덮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범행 후 이틀간 그는 아무렇지 않게 현장을 관리하며 동료들과 평소처럼 대화를 나눴다. 심지어 경찰이 실종 신고를 조사하러 왔을 때도 그는 담담히 그녀가 개인 사정으로 그만둔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수사관은 이렇게 회상했다. 그는 현장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범행을 계획하지 않았다고 보기엔 모든 게 너무 완벽했습니다. 2023년 7월 10일 경찰은 박모를 강간치사 및 사체 은닉 혐의로 송치했다. 수사팀은 증거를 모두 모았지만 그날 밤 피해자가 남긴 마지막 흔적만은 끝내 찾지 못했다. 그녀의 휴대전화는 지금까지도 발견되지 않았다. 박모는 끝내 입을 다물었다. 그건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냉담했고 그 말은 마치 무언가를 끝까지 감추려는 듯했다. 이제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그러나 경찰은 여전히 의문을 품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혼자였을까? 현장에는 또 다른 흔적이 있었다. 정체불명의 제3자의 발자국. 검찰 송치 직후 성남경찰서 강력팀은 한 가지 이상한 점에 주목했다. 현장 사진을 다시 분석하던 수사관이 말했다. 소장 박모가 혼자서 시신을 옮겼다면 바닥 흔적이 이럴 리가 없습니다. 시신이 묻혀있던 구석에는 서로 다른 크기의 발자국이 겹쳐 있었다. 하나는 남성용 작업화, 다른 하나는 사이즈가 더 작은 운동화 자국이었다. 현장에 출입한 인원 명단을 다시 대조한 결과 그 시각대에는 박모 외에 누구도 공사장에 들어온 기록이 없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발자국의 주인은 누구인가? 경찰은 같은 현장에서 일했던 하청 근로자 명단을 다시 추적했다. 그중 눈에 띄는 인물이 있었다. 박모와 함께 일한 조모, 38세. 그는 실종 직전까지 하은 씨와 같은 구역에서 근무했고 사건 직후 갑자기 지방 현장으로 옮긴다며 사라졌다. 조모는 박모보다 한 직급 아래의 현장 반장이었으며 평소 박모와 자주 어울렸던 인물이다. 동료들은 두 사람이 밤마다 술을 마시며 뭔가를 상의했다고 증언했다. 특히 실종 며칠 전 그들은 피해자 하은 씨와 함께 퇴근하는 장면이 목격됐다. 경찰은 조모의 현재 근무지를 확인했으나 그는 이미 퇴사한 상태였고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의 휴대전화는 4개월 전부터 사용 중지 상태였다. 수사팀은 즉시 전국에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가족 및 지인들을 대상으로 탐문에 들어갔다. 며칠 뒤 전라남도 여수의 한 모텔에서 조모가 투숙 중이라는 첩보가 입수됐다. 7월 18일 새벽, 경찰은 그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체포 당시 조모는 격렬히 저항하지 않았다. 오히려 담담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 이제야 올 줄 알았습니다. 그는 곧장 경찰서로 이송되어 조사를 받았다. 조모는 초반엔 사건과 무관하다고 부인했지만 수사관이 발자국 감정 결과를 보여주자 표정이 굳었다. 감정 결과, 공사장 바닥에서 발견된 작은 발자국은 그가 신고 있던 운동화의 밑창 패턴과 일치했다. 조모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날 박 소장이 하은 씨와 싸웠어요. 난 그걸 말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일이 그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의 진술에 따르면 박모가 격분한 상태로 피해자를 붙잡았고 그는 말리려다 결국 함께 시신을 옮기는 걸 도왔다고 주장했다. 겁이 났어요. 신고하면 나도 공범이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의 말은 또 다른 의문을 남겼다. 정말 말리기만 했던 걸까? 부검 기록에는 피해자의 몸에서 두 사람의 DNA가 함께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경찰은 박모 외에 조모 역시 공범으로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추가했다. 사건은 단순한 성폭행 살인이 아닌 공사장 내 조직적 은폐 범죄의 가능성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한 가지 새로운 정황이 포착됐다. 범행 직후 누군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새벽 2시경 한 통의 메시지를 보냈다. 수신자는 하은 씨의 어머니였다.
메시지 내용은 단 한 줄. 엄마, 나 괜찮아. 일이 생겨서 며칠 연락 못 드릴 것 같아. 그 시각 피해자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그 새벽 피해자의 어머니는 휴대전화 알림 소리에 잠에서 깼다. 문자 한 통. 엄마, 나 괜찮아. 일이 생겨서 며칠 연락 못 드릴 것 같아. 하은 씨가 보낸 마지막 메시지였다. 어머니는 안심했지만 동시에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의 문체와 달랐다. 평소엔 늘 반말로 엄마, 나 괜찮아 라고 썼는데 그날 문자는 존댓말, 마치 누군가 흉내낸 듯한 어투였다. 이 문자 기록은 경찰에게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다. 부검 결과 하은 씨의 사망 시각은 3월 2일 오후 8시 전후, 즉 문자가 발송된 시점보다 약 6시간 전이었다. 명백히 타인이 보낸 문자였다. 경찰은 통신사 기록을 통해 메시지 발신 위치를 추적했다. 기지국은 공사장 부근이 아니라 3km 떨어진 주유소 근처 도로변에서 신호를 잡았다. 그 시각 CCTV에는 한 대의 흰색 화물 트럭이 멈춰 있었다. 트럭 운전자는 박모였다. 박모는 여전히 문자는 내가 보낸 게 아니다 라고 주장했지만 조모의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피해자의 번호가 발신 기록으로 남아있는 흔적이 발견됐다. 즉, 두 사람은 범행 후 피해자의 생존을 가장하기 위해 공모해 문자를 보낸 것이었다. 이 사실이 밝혀지자 조모는 결국 일부 자백을 시작했다. 그녀가 이미 숨을 안 쉬고 있었어요. 박 소장이 그냥 일 떠난 걸로 만들자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은 씨의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내고 곧바로 전원을 끈 뒤 심카드를 꺼내버렸다. 이후 휴대전화 본체는 현장 폐기물 사이에 던져졌고 조모가 떠나기 직전 그것을 강으로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박모는 여전히 우발적 사고를 주장했다. 그러나 수사 기록은 다른 방향을 가리켰다. 사건 며칠 전 그의 노트북에서 시멘트 타설 은폐 방법, 신원 확인 지연 사례 등의 검색 기록이 발견된 것이다. 한 수사관은 이렇게 말했다. 그건 즉흥적인 폭발이 아니라 이미 그가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계획적 강간살인 및 사체 은닉으로 재분류했다. 언론은 이를 성남 신축 현장 살인 사건이라 명명했고 사회적 공분이 폭발했다. 피해자의 이름은 연일 뉴스 헤드라인에 오르며 하은이 사건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시민단체들은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국회에서도 긴급 질의가 이어졌다. 하지만 정작 피해자의 가족은 언론의 조명보다 더 깊은 침묵 속에 있었다. 어머니는 인터뷰에서 짧게 말했다. 그 애는 퇴근해서 집에만 오면 웃었어요. 이제 그 웃음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수사팀은 마지막 미해결 과제를 남겨두고 있었다. 하은 씨의 휴대전화 신호가 완전히 끊기기 전 불과 2분 동안 켜졌다 꺼진 기록. 그 짧은 신호 안에서 무언가가 남아 있었다. 삭제되지 않은 단 하나의 음성 파일. 경찰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의 분석실. 수사관들은 피해자 김하은의 휴대전화 백업 데이터를 복구하던 중
손상된 파일 목록 사이에서 1분 47초짜리 음성 파일을 발견했다. 파일명은 단순히 보이스 _ 이빈 2333경이 있던 mp3. 타임스탬프는 실종 당일 저녁 7시 12분이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한 바로 그 시각이었다. 복원된 음성은 잡음이 심했지만 부분적으로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다. 이거 내 돈 언제 줄 건데요? 조용히 해. 사람들 다 듣잖아. 약속했잖아요. 오늘 준다고. 잠시 정적. 놔요. 왜 이래요? 가만히 있어. 너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아? 이후 들린 것은 심한 마찰음, 그리고 한 여성의 숨막히는 신음소리였다. 파일은 그 직후 끊겼다. 이 음성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자동 녹음 기능이 켜진 상태에서 통화가 아닌 현장 녹음 모드로 작동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경찰은 즉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음성 속 인물들의 목소리를 분석했다. 결과는 명확했다. 두 남성의 음성 파형 중 하나는 박모, 다른 하나는 조모의 음성과 일치했다. 이 파일은 두 사람의 범행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다. 7월 25일, 검찰은 두 용의자를 정식 기소했다. 공소장에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성폭행 후 살해, 그리고 사체 은닉에 대한 공모 및 증거인멸 시도가 명시되었다. 언론은 이 사건을 성남 공사장 이중범죄라고 보도했고, 사회 전반에서 현장 여성 노동자 보호 제도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었다.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 김재윤 경위는 취재진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린 처음부터 단순한 실수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 현장은 누군가의 생존이 무시된 장소였어요. 그는 목소리를 잠시 낮추며 덧붙였다. 그녀가 남긴 1분 47초가 진실을 말해줬습니다. 그 무렵 피해자의 가족은 경찰서로 호출되었다. 수사관은 조심스럽게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짧은 시간, 어머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눈물만이 흘렀다. 그날도 그 애는 일 얘기만 했을 거예요. 다른 욕심은 없었어요. 그냥 약속한 돈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2024년 3월 5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피고인 박모 46세와 조모 38세는 각각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섰다. 법정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방청석엔 피해자 가족과 시민단체, 언론이 빼곡히 자리했다. 재판장은 조용히 공소사실을 읽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김하은을 폭행 및 성폭행하고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하자 시신을 은닉했다. 박모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고, 조모는 간헐적으로 고개를 흔들며 나는 시키는 대로만 했다 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피해자의 음성 파일과 DNA 감정서, 그리고 콘크리트 아래에서 발견된 혈흔을 증거로 제시했다. 피해자가 녹음한 1분 47초가 이 사건의 전부를 말해줍니다. 법정 스피커에서 다시 그 음성이 흘러나왔을 때 방청석은 숨을 죽였다. 어머니는 손수건으로 입을 막고 울음을 삼켰고 박모의 얼굴은 일그러졌다. 그건
단순한 실수였어요. 정말 그럴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검사는 냉정하게 반문했다. 실수라면 왜 시신을 묻었습니까? 왜 문자를 보냈습니까? 박모는 대답하지 못했다. 주호모는 범행 직후 신고를 고민했지만 두려웠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가 박모와 함께 범행 은폐를 적극적으로 도운 정황을 제시했다. 그의 휴대전화에는 시멘트 다시 붓자 라는 메시지가 남아 있었고 송신자는 바로 박모였다. 변호인은 마지막까지 계획적 살인이 아닌 우발적 충돌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부검 감정서엔 피해자의 목 부위에 손가락 압박 흔적이 최소 40초 이상 지속되었다는 결과가 적혀 있었다. 재판장은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건 실수가 아닙니다. 선택이었습니다. 3월 27일 판결 선고. 박모에게 무기징역, 조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되었다. 선고문을 읽는 판사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피해자는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약자라는 이유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짓밟혔다. 피고인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 그날 법정 밖, 하은 씨의 어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기자들에게 말했다. 이제라도 세상이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줘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재판 종료 후 검찰은 새로운 사실을 포착했다. 박모의 노트북 백업 파일 속에 삭제된 폴더 하나가 복구되었는데 그 안엔 다른 여성 근로자들의 사진과 메신저 기록이 남아 있었다. 그는 이미 다른 피해자를 노리고 있었다. 그날 저녁, 성남 시민들은 공사장 앞에 흰 국화꽃과 촛불을 놓기 시작했다. 하은이은이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 문구가 적힌 종이는 바람에 흔들렸지만 그날 이후 그 현장은 다시는 공사장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2024년 4월 초, 경찰은 박모의 노트북 포렌식을 계속 진행했다. 삭제된 백업 2022 폴더가 복원되자 그 안에서 수십 장의 여성 근로자 사진과 현장 내 CCTV 캡처 파일이 발견되었다. 그 사진들엔 특정한 공통점이 있었다. 모두 현장 여성 노동자, 그리고 대부분 임시직, 혼자 출퇴근하는 젊은 여성들이었다. 폴더 이름은 관리 대상이었다. 경찰은 즉시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3년간 박모가 근무한 전국 5곳의 공사 현장을 조사하던 중 충청북도 청주에서 비슷한 실종 사건이 있었음이 드러났다. 2021년 9월, 청주의 한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26세 여성 임시직 근로자가 퇴근 후 실종된 것이다. 당시 경찰은 단순 가출로 종결했지만 그녀 역시 박모가 관리하던 현장에 있었다. 국과수 감정 결과 박모 노트북에서 복원된 사진 중 한 장엔 그 여성의 모습이 포함되어 있었다. 사진 촬영 시각은 그녀가 실종되기 이틀 전이었다.
형사 김재윤 경위는 말했다. 그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패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청주의 옛 공사 부지를 발굴했다. 3일간의 탐지 작업 끝에 지하 배관 근처에서 여성의 유류품과 신분증 일부가 발견되었다. DNA 결과는 실종 여성과 일치했다. 이로써 성남 사건은 단독 범행이 아니라 연쇄적 은폐 범죄로 확대되었다. 언론은 건설 현장 연쇄 살인이라 명명했고 전국적인 파장이 일었다. 한 방송 기자는 이렇게 보도했다. 이 사건은 단지 한 명의 피해자가 아니라 시스템이 방치한 수많은 비정규직 여성들의 현실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검찰은 추가 기소를 준비하며 김하은 사건과 청주 여성 실종 사건을 연계 수사로 묶었다. 박모는 재조사 과정에서도 여전히 모른다를 반복했다. 그의 진술은 짧고 냉정했다. 그건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후회도 공포도 없었다. 마치 모든 걸 예견한 듯한 이상할 만큼 평온한 미소만이 남아있었다. 2024년 5월 20일 법원은 박모의 추가 기소건에 대해 무기징역 확정 판결을 내렸다. 조모는 항소를 포기했다. 사건은 공식적으로 종결되었지만 그날 이후에도 경찰은 전국 공사 현장 전수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그들에겐 아직 풀지 못한 파일명 하나가 남아있었다. 타겟 종3 잠 H. 누구의 이름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마지막 장면. 성남 공사장 자리엔 이제 작은 추모비가 세워져 있었다. 김하은, 그리고 이름 없이 사라진 모든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저녁. 형사 김재윤은 묵묵히 그 앞에 서 있었다. 우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